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2월 25일 금요일인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사방이 난립니다. 푸틴하고 바이든이 서로 눈을 딱 째려보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푸틴이 뺨을 친 셈이 됐습니다. 월가도 그 반응을 보면요. 푸틴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네? 그러면서 대충 게임 끝난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5거래일째 어제까지 엄청나게 빠졌다가 그 장중 급등했거든요. 원래 이제 약세에서 출발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3% 이상 빠진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냥 오히려 확 바뀌어서 3.3% 이상 뛴 걸로, 그러니까 거의 6%포인트 이상 올라갔습니다. 대충 이제 월가는 큰 파는 판정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엘레리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설마 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됐다.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연준이 이제 더 골치 아프게 됐다는 겁니다. 진작에 금리를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고, 밟자니 또 이게 또 유가 올라가서 지금 이런 그 미국 경제에 또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난처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연준 이제 다음 달 이제 금리를 올릴 거란 그런 관측이 이제 지배적인 상황인데, 과연 50bp를 올릴 건지 25bp를 올릴 건지. 50bp 얘기들이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 쏙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더군다나 그 더 억누르는 요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준비은행장도 오늘 새벽에 그 리치몬드, 그 다음에 클리밴드 연방준비은행장들도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50bp는 힘들다, 25bp 쪽으로 거의 이렇게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 레이먼드 제임스, 그 트래비스 맥코트 애널리스트인데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하고 그 이번이 비슷하지 않겠느냐.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고, 특히 연준 정책 기조, 이제 그 긴축 기조에 이렇다 할 변화를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 노동 시장이 완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도 달라질 거다. 골드만삭스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 한동안 좀 잠잠했던 그 연준의 정책 오류에 대한 비판들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무디스도 우크라이나 사태발 그 유가 강세 때문에 연준이 정책 운영이 더 꼬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유가가 더 뛸 거다. 지금 거의 지금 $100까지 갔다가 조금 오늘은 좀 주춤했는데 저 120 달러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CPI가 연율 7.5%까지 4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는데, 유가가 한 배럴당 한 $10 정도 뛰게 되면은 여기 0.5%포인트 정도 더 그 추가 요소가 생길 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물가도 잡아야 되고 완전 고용이라는 그 양대 기조를 수행하는 게 더욱더 복잡해졌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디스인플레 얘기를 최근까지도 조금씩 했는데 이것도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연준 의장들이, 전임 의장들도 그 유가 상승기에는 긴축을 조금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해왔었다,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인플레가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플레 대응에 그 지정학적 그런 부분보다 인플레 대응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엘에리언이 그 지난 21일 그 기고를 한 게 있는데요.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인플레 해결의 타이밍을 놓쳤다, 이미. 그래서 미국 경제하고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10%밖에 안 된다. 그 정책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시점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돌발 사태가 터지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고, 어쨌든지 지금 연준의 긴축 기조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고통을 어느 정도 각오를 하라는 게 이 사람의 그 권고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그 장세가 약세로 출발했다가 이제 강세로 끝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점 매수 탓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그래도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매수 저점이 어디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그 목소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펀드 스트랩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의 저점 수준까지 더 떨어질 거다. 하지만 3월 다음 달쯤에는 랠리를 기대해도 된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아직도 밝다는 겁니다. 이 사람 그 지론은 이렇습니다. 단기 모멘텀 지수가 지난달보다 높은 수준이고 또 에너지하고 금융 주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수 급락을 자기는 지수가 다시 급락할 거로 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저점에 근접해 보인다. 그래서 지난 1월 같은 진짜 공포는 다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 창업자 KT 스톡턴 얘기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재시험하는 시간이 왔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1월 저점을 하회할 가능성을 자기는 배제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4,200을 하향 돌파하고 4,000 수준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오늘 새벽에 S&P 지수가 1.5%가 올라서 4,288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얘기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성장 부분뿐만 아니고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ETF들도 하락 신호를 보냈다. 이 점을 잊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JP모건은 그 이른바 팡, 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그룹들에 대해서 아직 저점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여왔지만 아직은 싸지 않다는 진단이고요. JP모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의 성장세 둔화가 이런 주가에 덜 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이 팡 그룹도 예외는 아니라고. 그래서 기술주는 조금 좀 멀리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성장 그 기술주보다는 가치주 투자가 좋다. 연준의 긴축 기조, 그 다음에 고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에너지, 금융, 자동차, 여행 같은 가치주 쪽이 훨씬 더 시장에 우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하고 원자재 쪽이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여왔지만 아직도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재 가격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중앙은행들이 그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 잠재력까지 고려를 하면은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동력은 채권 금리 향방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라는 겁니다. S&P 지수가 기술적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지만 이것만 보고선 미국 증시가 강세장이 끝났다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푸틴이 세게 나오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 그런 긴장이 잦아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강세를 회복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 경기 확장하고 주식 강세장 종결을 초래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볼 때 금리 인상을 둘러싼 그 초기 변동성이 마냥 지속되지는 않았다. 초기 인상으로부터 한 2분기, 4분기, 2 내지 4분기 이후에는 신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긴축의 시작을 그 통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기존 사이클의 지속을 확인하는 걸로 봐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장단기 금리차를 보여주는 그 채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지 않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는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강세 사이클 종결을 얘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그 지정학적 긴장이 현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하고 에너지 종목을 매수해서 해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올 연말쯤 위험 선호, 그 리스크온 랠리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는 주식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채권은 비중 축소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그 지정학적 위험이 올해 그 미국 그 전반적인 성장 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자기 본다고 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의 그 브라이언 벨스키 최고 투자 전략가 얘기인데요. 이건 뭐 지난 19일자니까 조금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미국 침체 우려가 과장됐다. 그러면서 이제 통상 그 침체 신호로 읽혀지는 게 이제 미국 국채 일드 커브 플래트닝 평탄화
인데 이걸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 자기는 올해 말까지 뭐 미국 증시가 한 많게는 20% 오를 수 있다는 그 전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S&P 지수 목표치를 한 5,300, 꽤 높게 잡았습니다. 그 벨스키 그 진단은 이렇습니다. 일드 커브 플래터닝이 그 커브 스티프닝, 이제 수직화에 비해서 증시에 사실상 더 호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과거의 그 커브 플래터닝, 플래터닝이 장기간 이어진 기간에 연평균 한 10% 이상 상승했다. 이걸 상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장기 수익률 급등이 미국 증시에 그 충격을 초래한 적도 있다. 이건 잊지 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제 2.5에서 한 3%가 되면은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오늘 새벽에 1.98인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산 가격 조정에 서서히 대비를 하는 게 좋지 대비할 시점이 된 것 같다는 그런 그 시중은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짐작들 하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그 사이버 보안주라는 얘기가 거듭 나옵니다.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이 이제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이버 보안 부분 같은 경우는 10년 새 가장 호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사이버 전쟁이 터질 거다. 이른바 그 지능형 위협 경고, APT라고 하죠. 이 방어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미 그 사이버 보안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 성장이 예상이 됐는데 이 사람 얘기는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2 내지 3%포인트가 더 추가될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종목도 그 추천을 했습니다. 펠로엘토 가장 먼저 추천을 했는데 이게 뭐 최근에 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올해 전체 그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아져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실제로 오늘 새벽에 13%나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G스케일러도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엄청나게 뛰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그 다음에 바로니스 시스템스, 그리고 포티넷, 텔로스, 맨디언트 이런 것들을 거명을 했습니다. CNBC는 그 ETF MG, 사이버 세큐리티 ETF, 이게 또 지난 3개월 사이에 15.6%가량 빠졌는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하락폭이 8.8%,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반등할 그 잠재력이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불안감이 있고 한데 뉴욕 증시가 이제 월가에서는 대충 뭐 큰 고비는 넘긴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관측을 하는데 워런 버핏 90대 노익장이죠. 투자 규제인데 이번에 또 모처럼 또 조명을 받습니다. 나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도 주식 안 팔았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밸런스가 상기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식이 떨어지니까 이건 매수 기회다. 그러면서 설사 3차 대전이 터져도 나는 현금화하지 않고 주식은 계속 쥐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지금 깜짝 놀라서 주식을 더 집은 건 바보다. 그러면서 버핏이 2020년 그 주총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밸런스가 전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쿠바 위기, 9.11 테러,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도 모두 넘겨서 살아남았다. 이런 마술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그야말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절대로 미국 하락에 베팅하지 마라. 그건 바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90세 노익장, 이런 얘기가 귀에 유난히 들어오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